안녕하세요. 검일환입니다. 한국증권TV 구독자 여러분께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민수의 경제토크, 예민수 앵커를 대신해서 제가 진행하러 왔고요. 오늘도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주식시장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갑자기 또 진행자가 바뀌니까 오늘 또 느낌이 예민수 낯서시죠? 박사님께서는 깊이 있고 네. 시장에 대한 통찰력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오늘 권미란 앵커도 이 시장에 오래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좋은 내용의 말씀들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제 실력을 대표님께서 또 체크해 주시지 않을까, 비교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오늘 또 차분하게 또 재미있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초 이후에 한 달 넘는 반등을 쭉 이어가다가 최근에 주식시장이 주춤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코스닥 지수라든지 뭐 미국의 다우 지수가 장기 이평선에 좀 걸려서 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디스의 미국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감이 좀 높아지는 모습, 미국 국제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또 우리 주식 시장에도 투자 심리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5월장 후반부에 증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이렇게 좀 주춤할 때 대형주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나 살펴보게 되는데요. 네. 그중에서 금융주를 보니까 최근에 배당 매력, 네. 또 한국금융지주 같은 기업들은 실적도 좋았다. 이런 반응들로 인해서 동반해서 금융주들 흐름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또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시장에서 방산주, 조선주 또는 AI와 관련된 어떤 특정 섹터에 대한 이슈로의 종목들로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금융주 방금 잘 짚어주셨는데 금융주의 흐름이 민감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과거에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시점에서의 상황이 팬데믹 이후에 20년, 21년까지입니다. 이때 시장을 통상 우리가 유동성 장세 또는 금융장세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네. 유동장세나 금융장세는 돈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은 분위기의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장의 초기 국면, 유동성 장세의 초기 국면에서는 금융주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초기에 국내 시장이든 어떤 주시장 타겟팅에서 들어갈 때 첫 번째 유동성, 그러니까 거래량이 확보된 종목이 금융주이거든요. 최근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매 비중에 대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매수로의 시장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에서 32조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왔습니다. 근데 5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도는 이제 잠겨들었다. 그러니까 매도는 이제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형태에서 주시장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최근 내에서 한 3조 내지는 4조 정도의 5월 들어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선제적 평가에서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외국인의 센스가 변했다라고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은 은행주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매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은 증권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주와 그리고 생보사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 장세 초기에서는 금융주가 움직이는 성격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추세입니다. 연초에 평균 고객 예탁금이 대략 한 52조, 53조 수준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상황에 따라서 뭐 57조까지 가는 상황도 있었겠지만 평균적 고객 예탁금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연초 52조에서 최근 5월 들어서 56조 수준을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은 자금이 어느 정도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현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서학개미라고 하는 미국에 투자되던 자금들이 국내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자금이 증가하는 현상으로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우리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미국에서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일시적인 자금 회피 현상으로의 주가가 최근 빠지고는 있으나 이 부분은 일시적 현상에서의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나 더 제가 좀 말이 많은데 하나 더 체크해서 말씀드릴 게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네. 일부 시장에서는 우려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네. 또는 이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나갈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뉴스에서 많이 나왔지만 신용등급 이거 세 번째 강등이거든요. 2011년도에 있었고 23년도에 있었고 이번 세 번째입니다. 네. 그런데 이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강등했던 2011년도와 2023년에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직전이거나 직후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해석을 해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유통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채 한도 협상이 어느 순간에는 타결이 될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6월 중순 정도에 협상을 시작하고 6월 중하순 정도에 타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 시장은 금리가 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고 새로운 예산을 책정하고 달러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발행 시장에서의 채권 가격이 내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통시장의 채권 가격은 올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현상에서 모습을 보여주고요.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게 되면 발행 시장으로의 전환이 되기 때문에 금리는 내려갑니다. 이 현상이 23년도, 21년도에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거 4.5%까지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이전 단계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한도 타결 이후에 금리가 내려가는 현상에서의 과거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견주어서 지금 장의 성격과 흐름을 예상을 해보게 되면 일시적인 조정 과정에서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궁극으로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상향화되어진다라는 해석으로의 시장 평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시장은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그 재료의 한 단면을 보기보다는 그 그렇죠. 재료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흐름을 어떻게 자금시장에서 보일 것인가 이걸 그렇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그날 시세마다의 어떤 추종하는 형태로의 따라다니는 매매를 하다 보면 네. 수익이 난 것 같은데 네. 나는 시장을 잘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한 것 같은데 실제 계좌를 열어보게 되면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방향을 보고 시장의 얼개를 짜서 추세적으로 흐름을 판단해서 시장에 접근하게 되면 누적 수익률이 점증하는 가운데서 돈을 버는 과정에서의 계좌를 형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증권 방송 구독자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고요. 이 흐름이 바뀌는 과정에서 시장의 전체 그 유동성 장세 성격으로의 시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희일비하면서 반도체가 하락하고 있고 2차 전지가 하락하고 있고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부 섹터에 대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별성 종목으로 쫓아다녀야겠다는 평가로의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체 흐름에 대한 줄기를 잡으시고 투자 관점으로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 번째의 이런 신용평가사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의 강등 이슈. 네네. 이것이 이전에도 미국의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그렇죠. 이런 악재들이 나왔었다라는 것. 이게 미국 경제에 미국의 재정 부담이 크다라는 것. 이거는 약점이 되지만 그래도 결국에 미국은 발권력이 있고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예, 이러한 것들, 이러한 약점을 또 딛고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또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 왔기 때문에 네. 이런 악재들은 결국에는 해소가 되면서 또 유동성 장세의 성격이 그렇죠.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유동성 보셨네요. 장세하면 네. 좀 애매하게 너무 원론적이고 좀 큰 흐름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딱 그 말씀 들으면 저는 뭐 요즘에 코로나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또 미국 경제 부담이 크다 보니까 금리 언제 내리냐 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유동성 장세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유동성 자료를 축약해서 그러면 네. 어떤 종목이 어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대표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쭈쭈쭈 대형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네. 개별성 성향을 가진 그러니까 돈이 시장에 많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통해서 개별 작은 소형주에 대해서 투자하는 시장이 있어야 모습이 아니고요. 큰 주식, 큰 흐름 이러한 형태의 돈이 몰리는 형태의 시장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수도 좋아지고요. 네. 그동안 안 갔던 종목들의 흐름들도 바뀌어가는 성격의 시장이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 유동성 장세가 조만간의 흐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 시장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측면이죠. 네. 그러한 근거로 최근 들어서 계속 우리 시장을 팔던 외국인이 5월부터는 좀 기조를 바꾸고 있다는 그렇죠. 것,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연초보다는 늘어난 모습이라는 것과 또 유동성 장세 초기 국면에 움직이는 금융주의 상승이 나타나고 그렇죠. 있다는 그리고 것. 그 근간에는 네. 미국의 이제 부채한도 협상과 연계된 강등 이슈가 궁극으로는 단기 금리 상승을 촉발시키는 최근 상황에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네. 이 흐름이 하락으로의 전환이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국내 환율 시장에서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삼박자가 맞아가는 형태에서의 시장의 전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죠. 그러면 올해 우리 장의 유동성 장세 성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뭐 금융주 관심 가지는 게 좋을까요? 비단 네. 금융주를 특정지어서 최근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융장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해를 하실 게 금융주 투자해야 되는가 이 관점이 아닙니다. 이미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올 때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들어올 때 첫 번째로 사는 게 금융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가 최근에 올라왔고요. 얼마나 올라갔나요? 예를 들어서 KB금융 같은 경우 연초 대비 한 40% 정도 주가가 올라온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증권주 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증권이 최근 한 30%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삼성생명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던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 밑바탕이 되고 회사가 안정적이다고 볼때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성 장세는 거래량이 바탕이 되는 가운데에서 대형 우량주라고 평가하는 종목들의 흐름이 전개되는 시장을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종목들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어졌고요. 레벨업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주도주로의 변화가 나타나는 대형주로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동안 안 움직였던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안 움직였던 전기전자 업종에서 LG전자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비롯한 반도체 업종도 마찬가지고 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줄 수 있는 시장에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2020년 아마 제 기억으로는 11월 달에 SK하이닉스가 강한 상승세의 흐름으로 진행이 됐고요. 12월 달에 LG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두 번째 바톤을 이어서 상승을 줬고요. 1월 달에 들어서는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유해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치면서 자동차 업종이 그때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시장이죠. 그러니까 흐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이런 순서의 흐름으로 움직임이 진행되는데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이런 대형성 종목들, 핵심 우량주라고 말씀드린 이 종목들이 시장을 떠받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장이 조만간에 저는 6월 중순 이전후로 해서 시장이 변화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좀 시장을 주도했었던 뭐 방산, 조선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해왔었던 그렇죠. 이러한 섹터 그리고 뭐 AI 관련한 테마주들 이런 쪽보다는 이제는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대형주의 동향들을 주목할 때가 왔다. 맞습니다. 최근에 ETF 자금 동향 분석을 좀 보니까 ETF 중에서 수익률 최하위의 15개 ETF 중에서 12개가 2차 전지 관련 ETF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ETF는 최근 또 1년 사이에 개인의 매수가 끊이지 않고 들어왔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었다고 하는데요. 2차 전지주 바닥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접종 너무나도 아픈 손가락이고요. 그리고 저는 한 2개월 전부터 2차전지 업종의 바닥점을 찍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 빠졌죠. 그런데 핵심적으로 지금 현재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주변의 시황을 보게 되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오늘 한 방에 다 해소는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한번 첫 번째 업황과 전망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업종이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세 가지 요인이 있죠. 첫 번째는 업황이라고 하는 캐즘에 대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캐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희석화되고 바뀌고 있는 조짐에서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캐즘을 일시적인 수요 감소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의 실적 발표 1분기 내용을 보게 되면 LG 에너솔루션이 적자의 흑자로 돌아섰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적자의 흑자로 돌아섰고요. 에코프로 BM이 적자의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흑자의 폭이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난해 그리고 계속된 2, 3분기 연속된 적자에서 일부 흑자로 돌아섰다는 점은 업황의 캐즘 현상이 일부 상쇄되고 있다는 점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업황 분석을 할 때 두 개 분기의 그 지속적인 상황이 개선될 때 업황이 반전됐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1분기 상황에서의 일부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의 흑자 전환은 눈여겨볼 만한 개선되고 있는 캐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이 현상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증자 리스크입니다. 이건 새롭게 부각이 된 내용이죠. 최근에 그 셀사 중심으로 해서 증자가 진행되면서 2차전지 업종이 반등을 주려는 찬스에 다시 밀리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증자가 꼭 그 나쁜 거라고만 일반적 해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삼성전자가 과거에 대규모 증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999년도에 삼성전자의 시총의 한 10%.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삼성전자 시총이 한 4조 5조 했었거든요. 네. 주가적 측면에서는 한 700원, 600원대였습니다. 그때 고객 예탁금이 4조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때 6천억 증자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시총의 10%이면서 전체 고객 예탁금의 10% 수준, 10%가 좀 넘겠죠. 6천억이니까. 이 규모의 증자를 했어요. 증자한 이유는 딱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97년도에 IMF가 있었죠. IMF의 삼성전자의 주가는 7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1,500원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리고 700원까지 하락을 했던 삼성전자가 2,100원까지 리바운딩이 나타났어요. 전체 시장이 이때 반등을 세게 줬으니까. 6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수준까지 반등을 줬으니까. 2,100원까지 올라갔던 삼성전자가 다시 600원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때 캐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전체 경기 동향 자체가 부정적인 현상들 이러한 현상에서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600원 700원대 삼성전자가 5,600억 대략 6천억 정도에 대한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그 해당 수준에서의 가격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600원 7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증자를 다 수용하면서 주가는 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캐즘 현상 이후에 증자 이후에 주가 올라갔다는 거죠. 주가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증자 뉴스가 나온 뒤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 때문에 기사화되고 언론에서 이 부분을 재조명하지 않지만 삼성전자도 틀림없이 과거에 반도체 초기 국면에서 대규모 증자를 통해서 지금의 삼성전자가 되었던 거고요. 이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시설 투자와 사업 다각화를 진행했던 거고요. 이러한 내용으로 시황이 바뀌는 지점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 지금 2차전지 셀사 중심으로 한 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바닥권에서 진행하는 증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주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에 주가가 한 단계 더 주저앉은 것은 IRA. 네. 미국의 IRA 폐지 관련해서 내용이 나타나면서 주가 이거 너무 해묵은 악재 아닌가요? 그겁니다. 계속 똑같은 재료를 네. 한 4-5번 이상 계속 반영하면서 네. 하락 그렇죠. 하면서 지하실을 파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계속된 악재 부각이죠. 그러니까 이 악재의 내성이 생길 만도 한데 네.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이 악재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주저앉고 하죠. 이게 이제 수급 개선, 투심 개선이 돼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서 제가 업황과 증자 리스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악재로서의 가치가 소멸돼 가고 있고 오히려 이 부분은 주가 상승에 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측면으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IRA 폐지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 하락하는 것은 수급에서의 투심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2차전지 셀사 중심으로 저평가되었다라는 저점 매수의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도 2차전지 전체 업종에 대한 업황에 대한 가격 차를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저평가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수급과 심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의 모든 기업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된다면 수급에 대한 부분들, 심리에 대한 부분이 어떤 트리거에서 변화됐을 때 주가는 순식간에 흐름이 반전되는 경우의 상황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2차전지 업종의 업황 또는 업종 설명을 이제 드리면서 지금도 똑같은 두 달 전과 똑같은 시각에서의 저는 개인적인 뷰로의 판단을 하고 있지만 바닥 수준이다. 그리고 일부 종목들이 바닥 저점을 깨고 내려왔지만 저는 현재 두려워할 필요 없을 것이다. 가지고 계신 거 들고 계셔도 될 것 같다. 이제 거의 바닥권에 다다라서 다 왔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글로벌적인 경쟁력도 다시 한번 2차 전지 네. 기업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업황이 이제 서서히 좀 돌아서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삼성 SDI는 유상증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뭐 금양이라든지 또 그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지 못했었고 그렇죠. 이런 좀 자금 조달에 빚에는 조달리고 자금은 또 조달되지 않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중국 2차 전지 기업들 대비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구체적인 것은 뭐 전고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전고체에 대한 기술력 자체는 중국에 대비해서 우리가 앞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 가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워낙 원가 대비해서 현재 배터리 산업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뒤처지는 게 현실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에서 캐스퍼에 대해서 이 전기차가 출시가 됐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으로 형성이 된 것 같아요. 3천만 원 초반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 후반인가 그럴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형차에 대한 전기차가 기존의 그 구조적 측면에서의 가격이 상당한 하락을 보인 가운데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의 중국과 뭐 아직 단순하게 겨루어서 중국보다 효율적으로 가격 경쟁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많이 따라왔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부분도 지켜본다라면 경쟁력을 가진 중국에 대해서 겨뤄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네.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는 전고체에 대한 기술 개발 중요하다고 보셨고요. 네. 뭐 요거는 상용화되는 건 조만간 한 2, 3년 후 정도? 네. 이렇게 업계에서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고 네. 그리고 그 스케줄이 뭐 미뤄지거나 네.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할지 아니면 그 2, 3년 안에 그런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더 기대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번에 그 이사연지 저기 뭐 행사가 있었을 때 전고체에 대해서 인터배터리. 인터배터리 행사가 네. 있었을 때 통상에는 2027년도를 상용화 시기로 봤었는데 시장에서는 이 기술력을 좀 더 앞당겨서 내년도 26년도에도 상용화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분위기를 보게 되면 내년 정도에는 상용화되고 올해 말에는 시판용으로의 제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예정됐던 스케줄보다 좀 더 빨라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내용이 중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전고체 또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좀 더 호재를 내놓으면서 우리 2차 전지 주들이 이제는 좀 바닥을 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네. 2차 전지 투자자들 투자 전략 세워도 괜찮을지 뭐 오래 보유하신 분들
뭐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가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아니면 신규 관점에서 바닥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더 하락하더라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바닥 노리면서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략 어떻게 짤까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통상 고점이나 바닥에서는 주가의 흔들림, 변동성 많이 나타나는 거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이게 왜 변동성이 주가의 고점이나 바닥에서 나타나냐면 네. 우리 흔히들 고점에서는 내가 가진 물량을 상대방에게 떠 넘기기 위해서 주가가 오르는 척 빠지는 척 이렇게 척척척척 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궁극은 주가 하락하거든요. 바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도 기존의 물량을 내가 사기 위해서 빠지는 척 반등하는 척 이런 과정에서의 주가 습성에서의 모습들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네. 지금의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은 바닥에서의 흔들림 과정에서의 물량 뺏기 과정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단순하게 보유 전략에서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언제 확신을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면 거래량이죠. 거래대금이고 수급의 개선입니다. 흔히 수급은 우리가 관심과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수급이 개선되는 상황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거래량이 통상 평균 거래량의 2배 내지는 3배의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때의 상황이 수급 개선이 나타났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물론 오. 바닥 대비해서는 가격이 만 20% 또는 그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던 지점이 될 겁니다. 네. 최바닥의 상황에서 본다면. 네.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완전히 발바닥 아래에서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거는 행운이고요. 통상 우리가 무릎에 사서 뭐 어깨에 팔으라는 얘기가 있듯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의 개선 상황이 나타났을 때 판단이라고 한다면 무릎 아래 복숭아뼈 중간 뭐 이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사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2차 전지주의 투자 심리와 수급을 변화시킬 만한 기대할 만한 이벤트나 호재 같은 건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전기차에 국한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기차의 그 판매 대수나 생산 대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황에서의 캐즘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다변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전력 수요에 대해서 ESS 부분이 확장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로봇에 대한 배터리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향후 2차전지 배터리 업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개선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장성을 가지고 시장에 진화할 때는 주가의 개선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트리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터리주의 전방 산업으로 전기차뿐 아니라 이번 캐즌 기간에서 또 우리가 노렸고 활약을 했던 게 ESS였는데요. 여기에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등등까지 배터리의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전방 산업들이 넓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로봇에 큰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트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 알아볼까요? 산업 현장에서의 대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말씀드려서 왜 로봇 자율주행 택시를 만들까? 테슬라에서. 이유를 판단해 보게 되면 단순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택시를 운용해서 발생되는 수익 대비해서 인건비 지출이 로봇을 투여해서 인건비 대체 수용 그 금액보다도 궁극으로는 작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 인력 대체에 대한 부분으로 로봇에 대한 그 지금 개발이 붐을 이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4차 산업에 대한 변화의 어떤 상대적 대응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이라면 좀 애매하지만 첫 번째로는 AI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이고요. 그다음에 통신이고 그다음에 그 네 가지 산업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의 궁극의 흐름에 동반해서 가는 형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로봇, 뭐 AI, 무인화, 뭐 자율주행 등등 이러한 모멘텀과 트렌드를 안고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다가올 로봇 시대에 2차 전지 업종의 수혜 강도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전기차만큼 어떤 좀 시장이 넓어지게 되는 건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차전지 업종의 전설은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고 있고요. 예. 하나는 ESS 전력 수요에 대한 충당되는 수요가 나타날 것 같고 로봇 배터리인데 로봇 배터리는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초기 국면입니다. 이게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로봇에 장착되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내외가 됩니다. 이 부분을 좀 확장시키는 그러니까 밀도를 향상시키는 2차 배터리 산업에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이고요. 이게 밀도 향상이 진행되게 되어진다면 새로운 변화에서 혁신이 나타날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뭐 배터리주 그리고 또 로봇주 네. 이 두 가지 섹터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이다라는 의견이 되실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관심주를 꼽아보자면 관심주요. 네, 어떤 어, 업종이나 종목이 있을까요? 현재 2차 전지 업종은 보유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는 관망 내지는 보유 전략이고요. 로봇주는 개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로봇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큰 주식들이 있고 좀 더 작은 주식들의 흐름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큰 주식의 형태의 휴머노이드의 형태의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고요. 여기 이제 부품주라고 우리 많이 판단하는 부품주 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터와 액추에이터 관련한 생산 기업인 하이젠 R&M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도를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로봇주들이 성장 섹터에 포함된 업종이기 때문에 숫자적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매출 측면에서도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매출이 분기당으로 해서 연간 단위로 해서 뭐 300억, 500억 수준인 거에 비해서 하이젠 RMM은 그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로봇 대장주보다 이 로봇의 부품주가 네. 더 큰 실적의 성장과 함께 주가의 또 수익률도 좋을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모터, 액추에이터 관련주 하이젠 R&M 알아봤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 여기서 수급과 심리 개선 또 트리거까지 더해졌을 때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 주가 가능성 하지만 거래량과 거래 대금 체크를 한 이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해보자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그 실적 결과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실적 개선세가 전반적으로 좀 있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 특히 업종 중에서 뭐 반도체를 포함한 IT, 제약, 조선업종 회복세가 두드러졌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석유화학이나 뭐 2차 전지는 안 좋다고 하고요. 네. 오늘 반도체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 잠정치 발표하면서 사실 1분기 실적에 대한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데 네. 4월 초였어요. 그때 좋게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네. 이후에는 글쎄요.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게 나온 건 맞는데 네. 주가가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올라갔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실적에 대한 반응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적 내용을 들여다 보게 되면 휴대폰 사업부는 서프라이징이었고요. 뭐 한 4조 정도 발생시켰기 때문에 반도체는 약간 안타까웠습니다. 1조 조금 넘는 이익치를 발생시켰죠. 그리고 하만이라든가 그 디스플레이나 이쪽은 2조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쪽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반도체 산업 부분에서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전망치 그리고 기대감으로 이전되는 상황에서의 흐름이었고요. 전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민감도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분기 이후의 실적은 디램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업황 개선의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때 2분기는 1분기보다 나은 상태에서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AI 수요 확대와 함께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쉽긴 한데요. 나아지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한 산업을 평가할 때 D램 가격에 대한 평가로에 등치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네. 지난해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는 과정에서의 진행 과정이 나타났던 부분은 D램 가격이 지난해 1.5불에서 2불대로 안착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최소 BP라고 하는 손익분기점 1.8불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난해 3, 4분기를 통해서 저점을 찍어가는 형태의 업황을 보여줬고요.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 D램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한 20%, 그러니까 2.5불 수준까지의 가격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현상들이 2분기, 3분기, 4분기를 통해서 유지 지속된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전체적인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돼 가고 있다라고 해석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네. 회복세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일단 가격 추이 그리고 경쟁력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초격차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그래서 그런지 지난 3월에 이재용 회장이 또 삼성의 사업부별 네. 강도 높은 질책을 이례적으로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좀 고강도 발언을 했던 배경을 알아볼까요? 다 바꿔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저기 너무 좀 늦은 타이밍이 아니신가? 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그런가요? 이제 예.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에 선언해서 와이프 빼고 다 바꿔라. 이런 내용에서의 메시지를 줬고 이후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제 글로벌 1위로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의 개선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꼭 실적에 대한 부분,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업황이나 실적이나 어떤 내용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외국인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외국인의 시각은 어떤 부분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 매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냐. 세 가지죠. 업황에 대해서는 뭐 이미 우리가 지난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차를 두고 나아질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삼성에서 그간의 이제 엔지니어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로 중국으로 핵심 기술자 분들이 나갔다, 삼성을 떠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삼성이 지난해 연말 그리고 연초에 DS 부분 부사장이라든가 AI 사업부 대표 등을 이제 교체하거나 새로 이제 임용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삼성의 어떤 그 내부적인 조직 개편에 단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 부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정 회장이 아무래도 좀 유연한 또는 좀 약한 부분에서의 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좀 꺼리는 현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이 지난번 그 주총 이후에 줬던 메시지들을 통해서 좀 변화하고 있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합니다. 외국인의 수급과 심리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업황 개선되고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 거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관점은 네. 코리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평가를 삼성전자로 등치시켜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어떠할 것이다라고 판단됐을 때 삼성전자를 사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한국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지는 지점으로 판단이 되는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전자의 투자 관점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더 이해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 비율로의 해석을 드리면 지금 현재 49.7% 외국인 투자 보유 비중 한도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8월 88,800원 고점을 찍었을 때 외국인 투자 보유 비중이 57%였습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보유 비중을 한번 판단을 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그 55%를 기준으로 해서요. 55% 이상으로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매도가 나오고요. 55%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절대 하한선이라고 볼 수 있는 50% 내외 수준이 되게 되면 외국인의 매도는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49.7%의 외국인 투자 보유 한도 비중이라고 한다면 네. 추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추가로 매도하기보다는 이제는 매도 규모가 줄거나 관망하거나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수치적인 상황에서의 보유 한도 비중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추가 매도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개선이 되어지고 있는 지점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매직 넘버가 있었네요. 50에서 55% 박스권의 네. 움직임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삼성전자를 뭐 8만 전자 혹은 9만 전자 부근에서 물리신 분들은 네. 그때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파운드리의 경쟁력이라든지 뭐 수율이라든지 네.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지난해 5조 적자가 났죠. 정확히는 5조 1,000억일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에서의 그 어떤 혁신적인 또는 어떤 주목할 만한 내용에서의 숫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적자가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삼성이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계속된 투자를 진행했었죠. 시설 투자를 진행을 했었는데 캐펙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과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의 상황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파운드리 부분에서 1위는 TSMC입니다. 2위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2위가 삼성전자이면 뭐 해볼만 하겠는데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비중을 판단해 보면 좀 다른. TSMC가 파운드리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65% 내외입니다. 60% 조금 넘습니다. 삼성전자가 2위임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 부분에서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8%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입니다. 예. 2위이긴 하나 이게 베스트 팔로우의 2위가 아니라 아주 네. 차이가 많이 나는 그 2위이기 때문에 이 예. 부분을 어느 정도 따라잡느냐가 삼성전자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난해까지 해서 누적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 희소식이 몇 개 날라왔죠. 일본의 닌텐도. 네. 이 닌텐도가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된다고 해요. 이쪽에 대한 수요가 한 200만 대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에서 수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화로 해서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뉴스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뭐 일주일 열흘 사이에 나왔던 뉴스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되어지는 상황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해서 5조 이상의 적자가 나왔지만 올해는 좀 줄여낼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도 안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일본 쪽에 파운드리 수주가 나올지 그리고 일본 좀 쪽 관심 있게 봐야 되겠군요. 1차적으로 네. 아마 수주가 거의 확정된 것 같고요. 어, 그 부분은. 예. 그리고 이제 HBM 쪽도 추가로 지난해까지 테스트를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주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 대비해서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파운드리 쪽의 적자가 줄어드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주가가 반응을 할까요? 이 부분이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2분기에 이제 그 반도체 부분에서의 숫자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궁극으로 우리 앵커가 물어보신 대로 삼성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또는 10만 전자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 AP 분야의 전환이 일어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AP 그러니까 엑시노스라고 하죠. 이 제품명에 대해서 엑시노스가 그 휴대폰에 있어서 AP라고 해서 그 두뇌와 같은 역할을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조종하는 칩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퀄컴으로부터 완전한 수입을 해서 장착을 하는데요. 이게 그 휴대폰 가격이 한 30%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휴대폰이 한 15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면 이게 한 4, 50만 원 정도 수준 이상이라고들 합니다. 근데 이게 전량 수입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자체 AP를 통해서 휴대폰을 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에 이 Z 플립의 이 자체 엑시노스라는 AP를 적용하게 될 때에는 삼성전자의 그동안 지불했던 로열티라든가 이 지불 금액에 대해서 한 10조 정도가 1년에 세이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어떤 그 기업 가치적 측면에서 확장될 수 있는 내용으로도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의 어떤 그 혁신적인 변화도 중요하겠으나 휴대폰 분야에서의 AP 자체 장착 이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는 주가의 움직임에 반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휴대폰 자체 AP 같은 경우는 개발은 어느 정도 이미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그럼 생산만 남아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개발을 해서 지난해에도 장착을 유럽 판매 제품에 장착도 했었고 네. 우리 국내 시판 제품에도 장착을 했었습니다. 2, 3년 전부터 계속 시도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발열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발열 때문에 일부 출시했다가 회수하고 이런 과정에서의 반복적 결과를 몇 번 시도를 했고요. 네. 이게 이제 개선이 어느 정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올 하반기에 자체 AP를 통해서 장착된 제품이 나온다고 하니 이때 안정적 그 기능화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10조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 자체 AP를 통해서 세이브가 된다라고 되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큰 핵심적인 앞서 말씀드린 파운드리가 1년에 5조 적자인데 이 적자의 2배 규모의 지출 금액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어떤 주가의 반응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오, 정말 그 휴대폰 AP가 이토록 중요한 건지 두뇌라고도 알고 있고 했는데 이렇게 비쌉니다. 가장 칩이라는 비쌉니다. 걸 네.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애플이 네. 삼성전자보다 판매 대수는 작아요. 네. 가격은 비싸지만 네. 그런데 생산 마진 그러니까 영업 이익률이 월등하게 높은 것은 네. 모든 제품 라인업이 자체 생산 그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부품에 대해서 자사 라인업이 아닌 이제 가져다 쓰는 경우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죠. 근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이 되면 주가의 반응도는 뭐 아주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그 실적에 영향을 주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그리고 파운드리 움직임 네. 또 휴대폰 AP까지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이게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짚어주시죠. 부분은 긍정과 부정의 내용으로 차별화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중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시장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부정의 부분은 보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정책 플러스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기존의 방향과 선회되는 반대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던 긍정과 부정의 내용이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이제 이사연제 얘기를 조금 하면서 이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IRA 법안이 시장의 악재로서의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긍정으로 반응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가격에 반응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는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죠. 그래도 그 트럼프 관세 정책, 트럼프의 이런 정책 기조에 네. 그나마 덜 흔들리는 건 반도체인 것 같아요.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두 업종 간의 차별화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나마 반도체가 네. 조금 더 가볍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2차 전지 안타깝네요. 아닙니다. 앞전 코너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네. 안타까울 상황은 아니고요. 올해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기대감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다면 반도체는 또 얼마나 더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올라갈 듯 하는데 못 가거든요. 그렇죠. 예. 바닥은 뭐 확실히 52,000원 정도에서 잡아주는 것 같고 여기서 저점을 조금씩 올리고는 있는 듯 하지만 오늘도 종가가 55,000원 바로 아래에서 네. 마무리가 됐고요. 최근에 뭐 58,000원 부근에서는 좀 저항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포인트 앞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앞선 전체 전망, 그러니까 주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의 투자 시각이 변화하고 있고 유동성 장세로 간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오늘 방송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삼성전자는 기업 가치에 대한 외국인의 평가가 아닌 코리아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딱 삼성전자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해석을 해볼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32조 원의 매도를 했고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나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되어졌을 때 매도된 자금들이 통상의 과거 상황을 경험해 보게 되면 이 자산을 빼가는 게 일반적 상황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된 자금들이 한국을 이탈했던 것이 아니고 채권 시장에 재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에 투자한 금액은 35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32조를 팔았고요. 지난해 네. 8월부터 최근까지. 네. 채권 시장에서 올 초부터 지금까지 35조를 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주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는 현상에서의 상황으로 채권을 산 거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평가 기준으로의 시장 이동은 국내 채권이 아니고요. 해외 채권을 달러 표시 채권을 원래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돈이 머물러 있었다. 국내에 돈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환율의 상황과 그러니까 환율이 1,45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고 더 올라가지도 않는 상황에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에 자금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 한국 시장에 대한 평가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저평가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개선되어졌을 때 흐름이 개선되는 것은 여러 가지 동향을 판단해 보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완화된다든가 세계 경기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관점을 늘려갈 때 한국 시장에 머물러 있는 돈이 기존의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돈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보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존까지는 한국에 머물러 있는 시장에 대해서 다시 주식을 사는 시점으로 변화하는 시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는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월 기점으로 해서 유동성 장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한 시장의 움직임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로의 전환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본다라면 저점은 뭐 5만 원 전후 고점은 6만 2천 원 전후로 해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박스에서 최근 한 4, 5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네. 이 시장의 전환이 만들어지면 가격은 최소 1단계로 6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흐름에 있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면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언제 사느냐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사셔도 충분히 훌륭한 시점에서의 가격과 타이밍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 거래대금 확인 안 하고 그냥 그렇죠. 들어가도 그러니까 괜찮은가요? 거래량, 대금 등을 확인한다는 것은 전환 시점에 대한 일부 확인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산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거래량이라든가 거래대금이 전혀 변화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지만 바닥 수준에서의 가격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서 들고 계셔도 무난하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어떤 그 상단을 좀 열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은 아직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짐들은 있습니다. 뭐 이재용 회장의 발언이라든지 또 닌텐도 파운드리 수주에 대한 이슈들 또 휴대폰 AP 빨리 좀 발열 잡아야 되는데요. 예, 이러한 개발 이슈들과 함께 삼성전자의 주가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의 우리 증시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염두에 두면서 5만 원 초반에서 6만 5천 원 정도의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리고 현재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것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